이젠 하다하다 핑계댈 것이 없어 리사까지 들먹이나. 여러분, 전 세계를 뒤집었던 블랙핑크, 그 멤버 중에 태국인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블랙핑크의 리사인데요. 한참 국내에서도 예능 및 음방 활동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멤버가 최근 태국으로 잠시 들어가며 솔로 활동 등이 연이은 실패와 무관심으로 가득하자 태국인들은 이를 한국 탓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하지만 여기에 여론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며 허위 사실에 대해 반박하는 태국의 한 지식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리사의 열혈 팬으로서 현재 문제는 태국 아이돌을 육성하는 시스템에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네사라고 합니다. 저는 스토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항상 믿어왔어요. 어떤 스토리는 방콕의 교통체증 속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처럼 시끄럽고 흥미진진하고, 어떤 스토리는 제 엄마가 저를 낳기 전에 겪었던 삶을 들려주실 때처럼 조용하죠. 엄마는 작은 바의 카운터 뒤에서 하루 번 돈을 세며 가방 하나 들고 도시로 왔던 스토리 같은 걸 조금씩 꺼내놓으셨어요. 그런 스토리는 행복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저는 방콕에서 자랐어요. 그곳 공기는 항상 튀김 냄새와 오토바이 배기가스로 가득했죠. 도시는 항상 분주했어요. 사람들은 늘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고 얼굴엔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의 반은 늘 생기가 넘치는 거리의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름은 행복한 주점이었지만 사실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지친 사람들이 와서 술을 마시는 곳이었거든요. 웃음소리가 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녹슨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음악과 섞이곤 했죠. 저는 엄마가 일하시는 동안 바 뒤쪽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곤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 삶이 결코 쉬울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아빠는 제가 얼굴도 기억하지 못할 때 떠나셨어요. 엄마는 아빠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 저도 묻지 않았어요. 엄마는 바를 운영하느라 긴 시간을 일하시고 자정이 넘어서야 작은 아파트의 침대에 쓰러지듯 눕곤 하셨어요. 그런 혼란 속에서도 아름다움은 있었어요. 저는 책에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했죠. 엄마는 돈이 많지 않으셨지만 헌책이라도 어떻게든 제게 사다 주셨어요. 엄마는 스토리가 마법 같은 거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엄마의 스토리는 소음과 더위, 거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만의 탈출구가 되었거든요. 제가 13살이었을 때 제 인생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바로 K-팝이었죠.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어떻게 보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밝게 빛나는 무대 위에서 4명의 소녀가 세상을 가진 것처럼 춤추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블랙핑크였어요. 그들은 완벽했어요. 노래는 중독성이 있었고 의상은 반짝였으며 그들의 에너지는 보는 사람을 매료시켰어요. 그런데 특히 리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녀는 저처럼 태국인이었고 작은 나라 출신도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리사는 제 영웅이 되었어요. 그녀가 나오는 모든 영상을 보고 춤 동작을 하나하나 외우고 노랫말도 다 외웠죠. 비록 그게 제가 모르는 언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지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도서관에서 한국어 책을 빌리고 자막이 있는 드라마를 보면서 공부했어요. 조금씩 단어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비밀의 세계를 여는 열쇠를 찾은 것 같았죠. 16살이 되었을 때 저는 충분히 한국어를 잘하게 되어서 리사 전용 팬 계정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뉴스 기사와 인터뷰를 번역해서 한국어를 모르는 팬들과 공유했죠. 제 계정은 빠르게 성장했고 수천 명이 저를 팔로우했어요. 그런 연결감이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저처럼 리사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듣기 시작했어요. 어떤 태국 사람들은 그녀가 자신의 뿌리를 잊었다고 말했어요. 명성을 뿌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비난했죠. 그런 댓글을 읽는 건 정말 아팠지만 리사가 변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블랙핑크 초기 영상 속의 밝고 명랑한 소녀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녀의 미소는 더 세련되었지만 어딘가 진짜 같지 않았어요. 리사가 첫 솔로 앨범을 발표했을 때 저는 정말 신났어요. 밤새 앨범 발표를 기다렸고 팬들의 알림으로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죠. 뮤직비디오는 멋졌고 그녀의 퍼포먼스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태국에서는 반응이 엇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태국적이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 문화를 대표하기보다는 K-팝의 일원으로 녹아든다고 했죠. 비난은 점점 커졌고 결국 무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저는 온라인에서 그녀를 방어하려고 애썼지만 제 말은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았어요. 논쟁은 너무 크고 감정적이었거든요. 심지어 제 친구들조차도 왜 제가 그녀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리사는 이제 우리 중 한 명이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말했죠. 그 말을 듣는 건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리사에 대한 제 존경심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제가 저 자신을 믿게 만든 이유였고 푸켓 대학교에서 동양문학을 공부하고 싶게 만든 이유였어요. 제 꿈은 번역가가 되어 언어를 통해 문화를 연결하는 거였어요. 서로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방콕을 떠나 대학교로 향했을 때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푸켓은 제가 자란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기는 더 깨끗했고 속도는 더 느렸죠. 캠퍼스는 푸른 언덕과 반짝이는 해변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어린 시절의 복잡한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저는 제 자리를 증명하고 싶어서 공부에 열중했어요. 하지만 리사에 대한 생각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 삶이 변해도 계속해서 제 곁에 있었죠. 비난이 점점 커져도 저는 팬 계정을 운영했어요. 이제 그 계정은 단순히 리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대표하는 꿈을 놓지 않으려는 제 자신을 위한 거였죠. 어느 날 저녁 길고 긴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에 휴대전화에 알림이 떴어요. 리사가 인스타그램에 뭔가를 올린 거였죠.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앱을 열었어요. 그녀가 한 사원의 앞에서 전통 태국식 Y 자세로 손을 모으고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캡션은 태국어로 쓰여 있었고 저는 제 뿌리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댓글은 칭찬과 의심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자신의 뿌리를 존중해줘서 고맙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게 단순히 홍보용이라고 비난했어요. 저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마음 한편으로는 그녀가 진심이길 바랐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맞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사는 정말 변한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제가 몇 년 전 그렇게 영감을 받았던 그 소녀일까요? 화면을 바라보며 의문이 밀려왔어요. 처음으로 그녀를 우러러본 제 자신이 잘못된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어쩌면 리사는 제가 생각한 영웅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녀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이고 세상이 그녀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을지도 모르죠. 앱을 닫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2024년 9월 오랜만에 뭔가 설레는 기운을 느꼈어요. 푸켓의 공기는 여전히 후덥지근했지만 이번엔 특별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죠. 모든 뉴스와 소셜미디어가 하나같이 떠들썩했거든요. 리사가 솔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태국에서 팬 미팅을 연다는 소식이었어요. 몇 주 동안 저는 그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표를 구하는 건 정말 전쟁이었어요. 표 판매가 열리자마자 수천 명의 팬들이 웹사이트로 몰려들었고 불과 2분 만에 매진됐거든요. 저는 책상에 앉아 긴장된 손으로 새로 고친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처음엔 기회를 놓친 줄 알았죠. 그런데 갑자기 제 팬 계정으로 알림이 떴어요. 주최 측에서 보낸 메시지였어요. 제가 팬 계정을 운영하며 보여준 헌신 덕분에 VIP 패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였어요. 이메일로 VIP 티켓을 받았을 때 한참 동안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꿈만 같았거든요. 리사를 직접 그리고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니요. 그것도 그녀가 자란 도시에서요. 수년 동안 화면과 사진으로만 동경해왔던 리사를 이제는 실제로 만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번이야말로 제가 기다려왔던 순간이라고. 왜 제가 그녀의 팬이 됐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해줄 밤이 될 거라고요. 행사는 방콕의 대형 컨벤션 홀에서 열렸어요. 장소 자체는 웅장했지만 시작부터 뭔가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팬들은 문이 열리기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 있었고 주변은 기대에 찬 팬들의 수다로 가득 찼어요. 저도 VIP 패스를 꼭 쥐고 일찍 도착했죠. 홀 안은 배너와 조명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혼란스러웠어요. 스태프들은 장비를 세팅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에어컨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어요. 팬들은 프로그램으로 얼굴을 부채질하며 땀이 반짝이는 얼굴로 서 있었죠. 행사는 오후 7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8시 30분이 되어도 리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관중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몇몇 팬들은 리사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옆 사람과 불평을 나누었죠. 저는 어떤 소녀가 이런 건 한국에서는 절대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처음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분명 리사가 늦을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통체증에 걸렸거나 막판 준비로 바쁜 거겠지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저도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홀 안의 조명은 간헐적으로 깜빡였고 음향 시스템은 지직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스태프가 마이크를 테스트할 때마다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나서 사람들을 움찔하게 만들었죠. 드디어 밤 9시 30분 가까이 돼서야 리사가 무대에 올랐어요. 관중들은 기다렸던 좌절감을 잠시 잊은 듯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녀는 여전히 빛났어요. 머리는 부드럽게 웨이브를 넣었고 어두운 조명 속에서도 반짝이는 의상을 입고 있었죠.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따뜻한 목소리로 태국어로 인사했어요.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매력도 그날의 긴장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어요. 그날의 리사는 제가 오랫동안 동경했던 자신감 넘치는 스타와는 달랐어요. 지친 모습이었죠. 미소는 흔들렸고 그녀의 눈은 백스테이지를 향해 자주 불안하게 움직였어요. 리사는 관객들과 소통하려 애쓰며 질문에 답하고 자신의 여정을 스토리하려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음향 문제는 계속됐고 그녀의 말은 중간중간 끊겼어요. 깜빡이는 조명은 무대에 이상한 그림자를 만들었죠. 무대 앞쪽에 앉아있던 저는 모든 걸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스태프들은 지쳐 보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스트레스가 가득했어요. 한 젊은 스태프가 클립보드를 들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텐데.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우리에게 들리라고 한 말은 아니었겠지만 마치 비난처럼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건 단순히 리사가 그날 겪었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더 크고 더 깊은 문제를 드러내는 거였죠. 이번 행사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세련된 완벽함의 차이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한국에서는 팬 미팅이 철저히 준비되고 모든 세부사항이 완벽한 경험을 위해 계획돼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모든 게 겨우 굴러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리사가 이런 상황에 책임이 있다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팬들과 교류하고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왔을 뿐이었죠. 하지만 밤이 길어질수록 드러나는 문제들을 무시하기 어려웠어요. 일부 팬들은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떠났고 그들의 얼굴엔 실망이 역력했어요. 다른 팬들은 끝까지 남아 이 밤을 즐기려 했지만 환호성은 어딘가 억지스러웠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리사와 짧게 만났을 때 저는 설렘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가까이서 본 그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태국과 한국을 상징하는 색으로 만든 손수건을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마워요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본 것 같았어요. 약간의 연약함, 어쩌면 후회 같은걸요. 집에 돌아왔을 땐 완전히 녹초가 됐어요. 그날 밤은 제가 상상했던 꿈 같은 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더 많은 질문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리사는 자신의 성공에 정말 만족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녀도 과도한 요구에 갇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요? 리사가 태국을 대표하는 부담을 지기엔 너무 부족한 지원밖에 주지 않은 건 아니었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깜빡이던 조명, 지직거리는 마이크 소리, 리사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빈 화면을 응시했어요. 결국 새 문서를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죠. 글의 제목은 리사의 귀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었어요. 글은 거칠고 여과되지 않은 채 쏟아졌어요. 그날 밤의 상황을 생생히 묘사했어요. 엉망이 된 운영, 지친 스태프들의 표정, 관객들의 초조한 에너지. 한 가지도 빼놓지 않았죠. 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문제, 자원 부족과 전문성. 결여가 리사 같은 아티스트가 고국에서 성공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적었어요. 우리가 리사를 비판하기 전에 얼마나 그녀를 제대로 지원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요. 하지만 글은 비판만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저는 태국 팬들의 끈기와 열정을 스토리했어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그 힘을요. 그리고 희망을 적었어요. 제3장 반발과 깨달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쓴 블로그 글 리사의 귀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하룻밤 사이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제 글을 읽고 있다니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댓글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갈수록 속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너 진짜 팬 아니네. 네가 뭔데 리사를 비판해? 그냥 네 자리로 돌아가. 댓글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태국어로 쓴 것도 있었고 영어로 적힌 것도 있었지만 메시지는 똑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싫어한다는 거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리사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그녀를 탓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팬미팅의 혼란스러움, 부족한 준비, 고생하는 스태프들에 대해 쓴 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공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적으로 몰렸습니다. 화가 나서 노트북을 닫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엄마가 제 한숨 소리를 들었는지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한 손엔 접시 닦는 수건을 들고 허리에 손을 얹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네사, 무슨 일이야?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걸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블로그 때문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조금 고였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엄청 심한 말들을 해요. 제가 배신자라고 리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제 옆에 앉아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아네사, 모든 사람이 내 말에 동의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너는 진실을 말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엄마의 말은 따뜻했지만 제 속에 얽힌 매듭을 풀어주진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건 아닐까? 혹시 너무 비판적으로 썼던 걸까요? 다시 노트북을 열어 댓글을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비난이 가득한 댓글 사이에서 저를 멈칫하게 만드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용기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꼭 들어야 할 말이에요. 리사가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요. 시스템의 문제 아닐까요? 이 댓글들은 작은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제 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림이 더 쏟아졌습니다. 제 블로그 글이 더 큰 계정들에 의해 공유되었고 논쟁은 더 커졌습니다. 글의 내용을 분석하는 긴 토론이 이어졌고 어떤 사람들은 제 글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논쟁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저를 옹호하며 비판에 맞섰습니다. 저는 원치 않았던 경기를 구경하는 관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쯤 모르는 사람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영어로 쓰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네사님. 저는 한국에서 공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정말 옳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제가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많이 본 문제입니다. 언제든 대화 나누고 싶으시면 알려주세요. 메시지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가 제 의견에 동의한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블로그 글을 올린 후 처음으로 제 말이 인정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난은 계속됐습니다. 질투한다, 쓰디쓰다,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리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쓴 게 아니냐는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우스워서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누가 대학생 2학년인 저한테 돈을 주겠어요? 하지만 웃음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제 자신감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SNS에서 잠시 멀어지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야시장에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분주한 노점들을 지나며 구운 고기와 달콤한 망고 향이 코를 간지렸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것이 위안이 됐습니다. 아네사, 엄마가 치킨 꼬치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써? 그게 저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항상 리사를 사랑했고 K-팝도 좋아했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제가 적이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쓴 글을 믿어? 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게 전부야. 세상은 누군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 어쩌면 네가 그 누군가일 수도 있겠지.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엄마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다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멈춘다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비판이 두려워서요? 아니면 제가 직접 본 걸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멈출 순 없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스스로의 초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제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제가 다뤘던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연구했습니다. 철저한 트레이닝 프로그램, 기술에 대한 투자, 완벽을 위해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국에서 본 현실과 비교했습니다. 대부분의 태국 아이돌은 몇 달, 때로는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예산은 부족했고 많은 제작이 계획보다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리사에 관한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차이점을 설명하는 짧은 틱톡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에서 뮤직비디오가 어떻게 제작되는지와 태국에서의 제작 과정을 나란히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 영상은 대박이 났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 300만 회를 넘겼고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와, 진짜 차이가 크네요. 태국도 더 발전해야 해요. 부정적인 댓글도 여전히 있었지만 처음으로 사람들이 제 스토리를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국의 작은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 대표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는 제가 조명한 문제들이 그들이 몇 년 동안 고군분투해온 것들이라고 말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쉽게 인정할 순 없지만 한국 같은 나라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런 대화를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 블로그 글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지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뭔가 더 큰 일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틱톡 팔로워가 늘어나면서 관심도 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배신자라며 비난했고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다고 칭찬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대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스템을 비판하는 것이 문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임을 사람들이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한낮 가족 주점에서 새 영상을 편집하던 중 엄마가 짜장면 한 그릇을 제 앞에 두셨습니다. K-팝 팬들이 주점을 찾기 시작한 이후로 엄마는 한국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아침이 훤히 밝았을 때 겨우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평소보다 더 따뜻했어요. 얇은 커튼이 햇빛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기지개를 켜는데 팔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전날 밤까지 영상을 편집하느라 긴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죠. 요즘 제 일정은 꽉 차 있었어요. 대학교 수업, SNS 계정 관리, 그리고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까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니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최근 올린 틱톡 영상이었어요. 태국과 한국의 연애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비교한 내용이었는데 하룻밤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긴 거예요. 댓글창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의견에 공감하며 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전하길 바란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제가 한국만 지켜세운다며 비판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은 대충 넘길 줄 알게 됐어요. 중요한 건 변화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들을 조사하고 영상을 조각조각 이어붙이고 태국어와 영어 자막을 하나하나 넣었죠. 제 영상이 태국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두 산업 간의 차이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길 바랐습니다. 영상이 배경에서 재생되는 동안 저는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리사 계정을 운영하는 평범한 팬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저를 문화 옹호자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어쩐지 맞는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엄마를 도우려고 아래층 주점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즘 주점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한때 조용했던 공간이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벽에는 K-팝 아이돌들의 포스터가 가득했고 특히 환하게 웃고 있는 리사의 큰 포스터가 눈에 띄었죠. 팬들이 직접 가져다 붙인 장식들이었어요. 덕분에 주점은 K-팝 팬들을 위한 작은 성지가 되었답니다. 엄마도 몇 가지 한국어 문구를 배워서 손님들에게 자랑스럽게 인사하시곤 했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이 뿌듯하기도 하고 새 환경에서 적응해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주방에서는 김치전과 매콤한 떡볶이 냄새가 진동했어요. 이 메뉴들이 저희 주점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음식이었거든요. 엄마는 쉬지도 않고 요리를 하셨고 저는 그 옆에서 접시에 음식을 담으며 틈틈이 한 입씩 몰래 먹곤 했습니다. 가끔 K-팝 팬인 손님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제가 만든 영상에 대해 얘기하거나 산업에 대한 자기 생각을 공유하곤 했죠. 그런 순간들마다 제가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문화와 변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는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달까요? 한 손님이 저와 같은 대학생이라고 소개하며 부끄러운 듯 카운터 너머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네사 씨, 저 사실 영상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연예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이 배웠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잠시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해 얘기 나누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제가 처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유를 다시 떠올리게 해줬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책상에 앉아 다음 프로젝트를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시스템을 비교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태국이 한국으로부터 배우되 우리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 성장할 방법들을 말이죠. 더 많이 연구할수록 변화는 단순히 다른 나라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강점을 우리 문화에 맞게 적용하는 데 달려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새 문서를 열고 구상 중인 시리즈의 개요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태국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라고 정했어요. 각 에피소드에서는 특정 주제를 다룰 예정이었죠. 트레이닝 프로그램, 제작 품질, 마케팅, 그리고 팬과의 소통까지 말이에요. 목표는 단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역의 작은 연예 기획사를 방문했습니다. 며칠 전 그곳에 이메일을 보내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다행히 허락을 받았거든요. 사무실은 소박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얀 벽면과 몇 장의 아티스트 포스터가 걸려 있을 뿐이었죠. 사장님은 친절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산업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 스토리해 주셨어요. 한정된 예산, 전문적인 트레이닝 시설 부족, 국제적 기준과의 경쟁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말이죠. 더 잘하고 싶죠, 그가 말했어요. 그런데 자원이 부족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분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꼼꼼히 메모를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과 일치했어요. 열정은 있었지만 지원이 부족했던 겁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만약 업계를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하신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잠시 생각한 후에 그가 대답했어요. 훈련에 투자할 겁니다. 진짜 장기적인 훈련이요. 우리 아티스트들이 제대로 실력을 키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서며 그분의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트레이닝은 단순히 노래하고 춤추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규율, 자신감, 그리고 프로페셔널리즘을 배우는 과정이었죠. 모든 것의 기초였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하나씩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새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을 촬영했어요. 주제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이었죠. 한국의 기획사들이 어떻게 연습생들에게 수년간 수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무대에 설 준비를 시키는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태국의 단기 준비 방식과 비교했습니다. 영상을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시각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한국 연습생들이 첨단 시설에서 연습하는 장면과 태국 아이돌들이 더 간소한 환경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영상을 편집하면서 저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제가 바라던 변화를 만드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영상을 업로드하자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하며 포럼과 그룹 채팅에서 토론을 시작했어요. 어떤 시청자들은 이런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예상대로 일부는 제가 너무 비판적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런 소음 속에서도 업계 관계자들, 아티스트, 매니저, 그리고 연습생들까지 제가 만든 영상에 공감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한 메시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작은 기획사의 어린 연습생이 보낸 글이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장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고 늘 느꼈어요. 선생님의 영상 덕분에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나은 환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몇 주가 지나자 시리즈는 점점 탄력을 받았습니다. 각 영상은 역대급으로 빠르게 조회수가 올라갔고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뜨거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관심을 갖다니 사실 너무 놀랐어요. 이 관심으로 우리 태국의 아이돌 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적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희망을 가져봐요. 한국의 K-팝 문화는 반드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의 단점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태국 음악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생기겠죠. 오늘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